자, 이번 영상은 저번 영상인 도대체 페미니즘이 뭐길래?를 보고 오셨다는 가정하에 진행됩니다. 이 영상에서 나오는 말들이 쉽게 이해가 가지 않으신다면 첫 번째 페미니즘 이야기 영상을 봐주세요. 저는 페미니즘을 간략히 다루면서 의도적으로 몇 가지를 다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몇몇 분들은 의문을 가졌겠죠. 남자분들이 쓴 것으로 추정되는 댓글에서는 그래서 이것도 페미가 아니고 저것도 페미가 아니라는 꼬리 자르기가 이어졌는데 대체 당신이 말하는 페미는 어디 있는 겁니까? 즉 제가 비꼬듯 성리학 페미니스트라고 불렀던 그 존재들이 페미니스트가 아니라면 진짜 페미니스트들은 왜 그들을 방관했냐는 의문이었고, 여성분들이 쓴 것으로 추정되는 댓글에서는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다루지 않았습니다. 남녀의 신체적 차이가 가장 명확하게 드러난 부분, 그리고 생존까지 직결된 여성 대상 범죄가 빠졌으니까요. 즉 페미니즘을 말하려면 빠질 수가 없는 여성 대상 범죄를 이야기하지 않고 나이브하게 진행하다 보니 페미니즘의 필요성이 축소되어 보인다는 것이죠. 이 이야기들은 잠깐 미뤄뒀습니다.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두 가지 이야기는 한국의 페미니즘이라는 타겟으로 좁혀야만 그 설명을 제대로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오늘은 한국의 페미니즘 이야기를 해보죠.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누구에게 물어봐도 100이면 100 과거의 한국은 가부장제가 심했다고 생각할 겁니다. 딸부잣집에 고명아들이 있다면 다른 딸들이 모두 공장에 취직할지라도 아들에게만은 교육기회를 주던 사회, 여성이 결혼을 하면 당연하다는 듯이 회사에서 무조건 퇴사를 해야 하던 사회, 남자아이가 부엌에라도 들어가면 고추 떨어진다 라며 손사래를 치던 사회. 물론 저도 어느 정도 겪어본 이야기지만 이런 말들을 떳떳하게 하지 못하게 된, 즉 한국 사회가 가부장제에서 어느 정도 탈피하게 된 시점은 언제쯤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보통은 한국이 비교적 성평등하게 된 시점을 1990년대 말일부터라고 파악합니다. UNDP가 조사한 성불평등 지수를 보면 조사 첫 해인 1995년에는 0.277에서 2000년에는 0.191로 2005년에는 0.107로 줄어들었죠. 비교 대상으로 캐나다를 보면 1995년에는 한국보다 성평등했던 캐나다를 2005년에는 한국이 역전해버립니다. 이 10년간 대체 한국은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첫 번째로는 김영삼의 무민정부부터 노무현의 참여정부까지 오면서 한국에서 리버럴한 분위기가 퍼졌기 때문입니다. 이 당시는 폐쇄적인 한국에서 다양한 외국 문화가 들어오게 되었고, 그 이전까지는 대놓고 말하기 어려웠던 소위 개방적인 생각들을 말할 수 있게 되었으며, 김대중 대통령에 대한 호평 중에 문화대통령이라는 수식어가 괜히 있는 것이 아닌 만큼 한국은 1990년대 말에부터 급격히 문화 선진국이 되었고 국민의 성평등 의식도 매우 늘어났습니다. 성에 대해서 매우 엄숙한 현재와는 달리 현재는 상상도 할 수 없는 프로그램들, 약간은 선정적이기까지 한 방송도 버젓이 흘러나왔죠. 이 당시 발전한 PC통신과 이동통신 기기 덕에 세계와 한국의 거리는 몹시 가까워졌고, 예전에는 민감하게 받아들여졌던 논의들도 이 시기부터는 쉽게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김대중의 국민의 정부에서는 현재 가장 첨예한 갈등을 낳고 있는 그 부처 여성부가 탄생하기까지 했었죠. 가장 문화적으로 리버럴했던 시기에 탄생한 가장 문화 탄압적인 기관이라니 아이러니하네요. 두 번째로는 국가적 아픔이었던 IMF 1997년 외환위기가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흔히 우리는 외환위기 하면 실업자 이야기를 하지만 의외로 2001년부터는 취업자가 더 늘어나요. 왜일까요? 한국이 4년 만에 위기를 극복해서 아직까지도 외환위기 쇼크에서 헤어나오지 못했다는 국가가 4년 만에 고용지표를 완벽하게 회복해낸 걸까요? 2011년 10월 한국노동연구원의 금재호 씨의 외환위기 이후 여성 노동시장의 변화를 보면 외환위기 직후부터 급격하게 여성 취업자가 늘어나요. 1998년에서 2010년 사이 남성은 도시 취업자가 22.5% 증가한 반면 여성은 32.4%나 늘어났죠. 여성의 출산으로 인한 경력 단절 등을 고려하고도, 즉 외환위기 이전 한국 사회에서는 아버지가 돈을 벌어오고 어머니가 가정일을 하는 가부장제 하에 가족 모습이 가능했지만, 외환위기라는 한국의 경제위기를 겪고 난 이후부터는 도저히 남편 외벌이로는 먹고 살 수가 없었던 것이요. 과거에는 혼자 집안을 먹여 살던 남편이 집에 들어와서는 어느 정도 폭군처럼 행동해도 아무도 그 권위에 흠집을 낼 수 없었으나, 맞벌이를 하는 여성이 증가함으로써 더 이상 남자들은 가부장적 권위를 휘두르기에는 체면이 도저히 서지 않게 되어버린 것이죠. 외환위기는 한국의 경제위기이기도 했지만 한국 사회 속 남성들이 주도권을 잃은 사건이기도 합니다. 이후부터는 남편들에게 규범처럼 집안일을 잘 도울 것 같은 말들이 오갔지요. 약간 부정적으로 보면 한국의 성평등은 여성의 지위가 올라간 것보다 남성의 능력이 떨어진 것으로 이룩된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1990년대 말부터 한국 사회는 성평등의 과도기를 맞습니다. 여성이 맞벌이가 없으면 생기가 힘들지만 그렇다고 여성이 남성보다 더 많은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 어디까지나 아버지가 벌어오는 것이 메인이고 어머니가 버는 것이 고조인 수준의 가정, 가부장제와 성평등 사이 어디쯤에 묘한 곳이죠. 저번 영상에서 페미니즘의 내로남불 이야기를 하며 가부장제와 성평등을 동시에 추구하는 여성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이런 과도기적인 사회 속에서는 남성도 그렇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여성이 스윗한 알파메일 왕자님을 원하듯 남성도 스시녀 신드롬이라는 것을 가지기 시작했지요. 기가 세면서도 경제적 부담을 지우는 김치녀와 달리 스시녀는 경제적 부담도 적으면서 온순하고 순종적이기까지 하다 가부장적 의무를 지고 싶지 않으면서 성평등의 권리까지 얻고 싶어하는 것은 성리학 페미니스트나 스시녀 신드롬이나 똑같아요. 이런 사람들이 계속 생겨나는 이유가 현재가 성평등의 과도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현 과도기
상황 속 구성원들은 각자가 바라는 이상향이 달라요. 가부장적인 문화를 원하는 남녀와 성평등한 문화를 원하는 남녀가 현재는 자연스럽게 뒤섞여 있기 때문이지요. 특히 연애관계란 것이 몹시 오묘하단 말이죠. 초면에 합의가 되는 영역이 아니잖아요. 제가 이 데이트 비용을 전액 지불하며 여성분은 제 권위를 인정해 주시는 관계에 동의하시겠어요? 우리 이 데이트는 더치페이 하죠. 제가 완벽히 성평등한 남성이 되겠습니다. 이런 소리 하는 사람을 보면 정 떨어지지 않겠어요? 덕분에 연애관계에는 합의라는 것이 없고 눈치껏 행동해야 하는 것이 대부분이기에 이 가치관이 맞지 않는 사람들끼리 만난다면 꽤 큰 문제가 발생하곤 합니다. 성평등한 관계를 지향하는 남성이 여자친구에게 가부장적인 의무인 집을 해오라는 이야기를 들으며 이성에 대한 혐오 감정이 들끓어오르겠죠. 꼭 직접 경험한 것이 아니라 간접 경험이어도요. 한국의 임금 격차가 크기 때문에 데이트 비용은 남성이 더 큰 의무를 져야 한다고 믿는 여성이 더치페이를 하자고 하는 남자친구를 만난다면 이분도 똑같이 이성에 대한 혐오 감정이 들끓어오를 거예요. 인터넷 사회, 커뮤니티 사회에서 이런 개개인의 혐오 감정들은 발달하여 하나의 신드롬으로 격화됩니다. 과거에 존재했던 김치녀 신드롬은 남자의 등골을 빼먹는 여성에 대한 혐오였어요. 이것은 비교적 성평등한 의식의 남성이 가부장적 의무를 지우는 여성을 보고 생기는 혐오 감정이었지요. 반대로 최근에 여초카페 등에서 사용하는 한남페이, 루저페이 등의 이야기는 한국 같은 가부장적 사회에서 여성에게 의무까지 지운다고 생각해서 생긴 혐오 감정이겠지요. 꼭 경제 문제가 아니더라도 가부장적인 사고와 성평등한 사고는 성별과 관계없이 혐오로 부딪힙니다. 루저녀라는 멸칭으로 불렸던 이도경 씨는 키가 180cm 아래라면 찌질이라고 외모 평가를 했었죠. 하지만 가부장적 사회에서는 이래도 상관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여자가 외모 평가를 해봐야 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방송쟁이들의 낡은 생각과 달리 인터넷에서의 반응은 몹시 뜨거웠죠. 인터넷의 남성들은 더 이상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남성이든 여성이든 외모 평가는 지양해야 한다 라고. 최근은 아니고 몇 년 전의 프로그램 까칠남녀에서는 남성의 로리터 콤플렉스와 여성의 쇼타로 콤플렉스는 같은 선상에서 놓고 볼 수 없다는 얘기를 해서 논란이었지요. 이것도 놀랍게도 가부장적 사회면 용납되는 말입니다. 남성이 어린 여성에게 성욕을 갖는 것은 위협이지만 여성이 어린 남성에게 성욕을 가져봤자 라고 생각했거든요. 애초에 우리나라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여성이 강간의 주체가 될 수 없는 나라였어요. 여성이 남성을 강간해도 강제 추행이었죠. 가부장제 속에서 여성은 위협의 주체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동일선상에서 놓고 보기 힘들다고 한 것이죠. 저는 이 이야기를 라이브 방송에서 할 때 이 말을 페미니스트가 한 것이 아니라 훈장님이 했었다면 이렇게 논란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말한 바가 있죠. 성평등을 주장한다는 사람이 가부장적인 논리를 펼쳐서 문제였던 거예요. 몇몇 남성들은 이런 성평등과 가부장제 사이에 아노미적인 혼란 속의 혐오 감정을 인터넷에서 배설해오곤 했었습니다. DC인사이드, 일베 등에서 김치녀라는 이야기를 안 보기가 더 어려웠겠죠. 물론 대부분의 남성들은 안 그랬겠지만요. 그렇다면 여성들은 이런 혐오 감정이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당연히 있었죠. 성평등한 사고관과 가부장적 사고관이 부딪히는 경험을 과연 남성들만 가지고 있었겠어요? 스마트폰이 본격적으로 대중화되기 전인 2010년대 초반까지 인터넷은 남성이 지배하고 있었고 인터넷에 친숙한 여성이 몹시 적었기 때문에 여성들의 남성 혐오는 크게 드러나지 않았을 뿐 인터넷 속에서 은밀하게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가장 강렬한 곳은 역시 DC인사이더였죠. 괜히 일베와 메갈의 아버지 소리를 듣는 게 아닙니다. 남초 갤러리에서 여성 혐오 성향을 가지고 있었듯 해외 연예 갤러리, 남자 연예인 갤러리 등등 여초 갤러리에서는 남성 혐오 성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초 커뮤니티 특유의 폐쇄성과 문화 덕에 바깥으로 잘 퍼지지 않았을 뿐이죠. 그리고 저번에도 말했듯 남자 연예인 갤러리가 메르스 사건을 계기로 메르스 갤러리를 먹으면서 남성 혐오가 하나의 거대한 유행이 되고 그것을 감화받은 다른 여초 사이트들에서도 남성 혐오를 쉬쉬하면서 하는 것이 아닌 대놓고 활기를 치는 방향으로 진화해버렸죠. 그리고 그것에 페미니즘이라는 이름을 붙여버렸어요. 메르스 갤러리에서 메갈리아로, 메갈리아에서 워마드로, 그리고 워마드에서 페미니즘으로. 이것이 한국의 페미니즘 유행의 흐름입니다. 저는 이것을 커뮤니티 페미니즘이라고 불러요. 커뮤니티의 가장 큰 특징은 포용성이 높다는 거예요. 아까 과도기적 특성을 설명하면서 남녀 상관없이 성평등과 가부장 사이의 사고가 혼재되어 있다고 했었죠. 만약 제대로 된 연구자가 있는 학문적 페미니즘이라면 한쪽의 의견이 주류가 되고 다른 쪽은 버려져야 하지만 여초 커뮤에서는 모두 포용된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가령 여성시대를 생각해볼까요? 제가 여성시대에서 이런 게시글을 쓴다고 해봅시다. 한국 남자들 과거에 비해서 너무 이기적으로 변함, 여성에 대한 배려가 없어진 게 눈에 띄게 보임. 이 글에 대해서 반박하는 여시 유저들은 없을 거예요. 반면 이런 게시글을 쓴다고 해봅시다. 여자들 스스로 물통 갈고 다 할 수 있는데 한남들 자기가 대단한 일 하는 양 구는 거 보면 웃겨. 이 글에 대해서도 반박하는 유저는 없겠죠. 하지만 두 사고는 완전히 갈래가 다릅니다.
겁니다. 한국 남자들이 배려가 없다는 얘기는 남자들이 가부장적이면 좋겠다는 이야기고, 여자들 앞에서 남자들이 유세를 떤다는 남자들이 성평등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지요. 뜯어보면 완전히 상반되는 사상의 두 이야기가 한국 남자를 깐다 라는 이유로 당연하다는 듯 받아들여지는 곳이 바로 커뮤니티이고, 이런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발전한 한국의 페미니즘은 좋게 말하면 포용적이고 나쁘게 말하면 줏대가 없습니다. 여성이 관련된 불만을 말하면 모두 포용되는 곳, 그것이 성평등이든 아니든 상관없는 것이 바로 한국의 페미니즘 유행인 것이죠. 이렇게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집결한 한국의 페미니즘을 본 외부인들은 페미니즘은 여성 우월주의다 라고 파악하게 됩니다. 저번 영상에서 다루었던 내로남불 문제처럼 여성은 해도 되는데 남자는 안 돼 는 페미랑은 거리가 멀지만, 페미니즘에 관심이 없는 외부인은 이를 알 리가 없으니 저것이 바로 페미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얼마 전에 무한도전을 보면서 댓글을 보는데, 한국의 커뮤니티 페미니즘이 유행하기도 전 2011년 무한도전에서 여성 출연진들이 노홍철 씨를 성추행하는 장면에서 내로남불 페미국가 라는 댓글이 달린 것을 봤어요. 사실 이것은 페미니즘이랑 매우 거리가 멀고 오히려 가부장제와 가까운 형태거든요. 여성은 약하니까 성추행일 수가 없어. 그런데 페미니즘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 저런 것을 페미니즘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히려 저런 장면을 불편하게 여기는 이 댓글을 쓴 사람이 훨씬 페미니즘에 가까운데, 몇몇 남성들이 댓글로 남겨준 우리가 본 부패한 페미니스트들이 페미가 아니라면 당신이 말하는 진짜 페미니스트들은 어디에 있는가? 이 말에 대한 답변을 할 때가 된 것 같군요. 한국의 커뮤니티 페미니즘은 포용력이 높아서 발화자가 여성이기만 하다면 공감을 해주는 편이고, 심지어는 페미랑 아무 관계없는 말이어도 남성을 적대하기만 한다면 포용해주는 편입니다. 오히려 한국의 커뮤니티 페미니즘은 완벽히 페미니즘적인 이야기를 하는 남성을 오히려 포용을 못하는 수준이니 여성 우월주의 아니냐? 라는 말을 들어도 할 말은 없지요. 그래서 인터넷에서 돌아다니는 페미니즘의 이미지는 아주 많이 남용되고 오용된 이미지란 것입니다. 그렇다면 대체 진짜 페미니스트는 뭐하고 있냐고요? 이것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성학계가 굉장히 폐쇄적이고 내부 비판을 불허하는 분위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페미니즘 자체가 여성의 사연이라면 유하게 보는 편이고, 외부의 비판은 아예 봉쇄하는 경우가 잦죠. 저 같은 경우에도 TRF에 대한 비판성 영상을 올렸었는데, 남성이 당신은 여성의 두려움을 이해할 수 없다는 논조의 댓글을 받았던 적이 있어요. 페미니즘은 약자성으로 똘똘 뭉쳐있기 때문에 외부에서 비판하기 매우 어려운 구조입니다. 비판에 대한 원천 봉쇄를 자주 저지르거든요. 또한 교차성 페미니즘이라는 진보적인 의지와 뜻을 같이 하는 파가 주류이기 때문에 진보적인 언론이나 단체에서는 절대 비판하지 않죠. 반대로 진보 인물에 대한 성범죄에 대해서는 여성계가 입을 다물곤 한다는 이미지가 있죠. 가령 한국 미투 운동의 서지영 검사처럼 박원순 시장의 성추행 의혹에만은 침묵한다는 진영적인 이미지가 마냥 틀린 것만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페미니즘의 생존 전략은 진보 권력과의 결탁이 크거든요. 꼭 이렇게 강단이나 정치적인 이야기가 아니더라도 일상에 가까운 데서 페미니즘은 비판하기 어렵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페미니즘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고 마냥 좋은 것, 마냥 나쁜 것으로 생각하고 반대쪽을 지지하는 사람에게 폭언을 쏟아내지요. 페미니스트이면서 주류 페미니즘을 비판한다는 것은 그 누구의 지지도 얻을 수 없을 가능성이 높아요. 저는 좀 운이 좋게 욕을 덜 먹고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공인들은 저 같은 스탠스를 보이며 아무 데서도 인정받지 못하고 버려지겠죠. 두 번째로는 어쨌든 도움이 된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페미니스트들은 여성이 나쁜 말을 하는 것보다는 여성의 입에 재갈을 몰리는 것을 더 나쁘게 생각해요. 한때 베스트셀러였던 록시안 게이의 나쁜 페미니스트처럼 개개인이 도덕적으로 완벽하지 않거나 말의 내재적 논리에 모순이 있더라도 그녀는 페미니스트가 아니에요 라는 식으로 나오지 말란 겁니다. 옳은 이야기로 권력까지 얻어온다면 가장 좋겠지만, 자칫 옳은 이야기만을 하라고 강요하게 된다면 주체인 여성들의 활동 자체가 위축되게 되고 세력이 줄어들면 힘 자체가 약해지기 때문에, 페미니즘 계열은 내부 총질을 하는 것보다는 네가 무슨 개소리를 해도 페미니즘으로 쳐줄게 라는 포용적인 분위기가 강한 편입니다. 한국의 커뮤니티 페미니즘 수준은 아닐지라도 외국의 페미니즘도 비슷한 이야기를 하거든요. 여성은 꼭 도덕적일 필요가 없다. 이것은 페미니즘을 연구한 사람들이 인구수를 늘려서 정치 권력화하기 위해서 내부 비판을 봉쇄해버리는 방법을 사용한 것이니 기존 페미니스트들의 묵인과 방관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 부분은 저도 비판하는 바입니다. 세 번째는 대한민국의 문제인데, 커뮤니티 페미니즘이 대중화되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아시는 페미니스트는 누가 있습니까? 그리고 그분들 중에 2015년 이전에 대두된 분은 있나요? 박정은 씨가 있지 않느냐고요? 그분은 페미니스트로 인지도를 얻은 것이 아닌 섹스 칼럼니스트로 인지도를 얻었죠. 대한민국의 페미니즘 유행은 커뮤니티 페미니즘이 주도하고 있고, 그들에게 편성하는 사람들만이 사회적으로 인지도를 얻는 것이 현실입니다. 강단에서는 지식인들도 메갈리아, 워마드를 지지해야만 이슈가 되고, 그런 사람의 대표주자가 바로 윤지선, 윤김지영, 쌍둥이 교수겠죠. 윤김지영 교수는 이전부터 활동했지만 본격적으로 명성을 얻은 것은 2018년부터입니다. 반면 한국의 커뮤니티 페미니즘과 거리를 두고 레디컬 페미가 아닌 페미니스트들은 여러분은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대부분은 존재하는지도 모를 겁니다. 몇몇 극단주의자들이 메갈당이라고 비웃는 정의당의 박가본 평론가의 포비아 페미니즘은 뉴스기사 찾기가 어려울 정도지만 2018년 최태수 평론가
누군가의 한국 남자는 온갖 언론들이 띄워주고 많은 페미니스트들이 추천평까지 써줬어요. 몇몇 페미니즘을 혐오하시는 분들은 한국 남자라는 책을 아시겠지만 그들을 비판하는 포비아 페미니즘이라는 책이 존재하는지 알고 계셨나요? 레디컬 페미니즘 그리고 커뮤니티 페미니즘이 특유의 강렬한 단어와 행태로 대중들의 뇌리에 깊게 박히는 동안 그들을 비판하는 페미니스트들은 열심히 활동해도 인식에서 지워지게 되었죠. 당연히 엇나가는 페미니스트들을 묵인하는 페미니스트가 있었던 것처럼 그들에게 비판하는 페미니스트도 있었지만 온건한 행동은 잘 인지되지 않기 때문에 모든 페미니스트들은 정신병자다라는 편견이 확대 및 재생산될 뿐입니다. 찬반이 팽팽할 정도로 비판이 많지는 않지만 엇나가고 있는 페미니즘계에 자성의 메시지를 내고 있는 사람들은 절대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원래는 이번 영상에서 한국의 페미니즘과 안티페미니즘 그리고 성폭력 문제와 성해방주의까지 다루려고 했는데 한국의 페미니즘 하나만으로 분량이 훨씬 오버되었네요. 다음 영상으로 아마 페미니즘 이야기는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다른 모든 영역은 남녀가 동등해져도 힘의 차이가 있는 이상 폭력의 피해자가 될 가능성은 언제나 여성이 높다면 우리는 어느 선에서 기회적 평등을 포기하고 여성을 배려하는 것으로 맞춰줘야 할까요? 더 나아가서 완전한 공정은 가능한 것일까요? 공평, 공정, 평등이란 것은 허울 좋은 이상일 뿐일까요? 또한 여성 대상 범죄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남성의 성욕이 폭력을 부르는 것일까요? 만약 그렇다면 남성의 성욕은 거세되어야 하는 걸까요? 다음 영상에서 모두 다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